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세계 각국의 성씨를 탐구하는 시간,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흥미진진한 성씨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미 씨. 네. 우리 추억의 싸이월드 아시죠? 네? 아유, 모르는 척해요. 나이 나올까봐 그러죠. 싸이? 싸이월드. 도토리. 알잖아, 도토리 이제. 싸이월드에 혹시 이름 같은 거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웃음요 무조건 있죠. 미니홈피 1층 매지려고 제 친구 이름을 검색해 본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 이름이 김정현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흔한 이름이기도 한데, 그 친구를 검색했을 때 같은 나이에 김정현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80명 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미니홈피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좋아하는 남자였나 보다. 여자라고요. 여자예요? 네. 아니, 80명 중에 한 명이 다 눌러볼 정도면. 자, 이런 동명이인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흔하거든요. 근데 또 일본은 다르다고 합니다. 성씨 수만 해도 수만 개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성만 불러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다양해졌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일본 성씨에 대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세계성씨연맹의 이보순 팀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 리나 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신 이보순 팀장님께서는요, 어제 왔대요. 오늘 녹화를 위해서. 아, 진짜요? 네, 녹화를 위해서 어제 오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간 지 20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야, 20년 됐는데 녹화를 위해서 오늘 온 거야. 20년 만에. 20년 만에. 20년 만에는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만에 오신 줄 알았죠.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일본 성씨 전문가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 또 성씨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좀 역사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물놀이를 쭉 해서. 사물놀이요? 네. 대학교 때도 사물놀이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제일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성씨에 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성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리나 씨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올 정도로 한국을 너무 좋아했다가 좀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유학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해외를 가서 1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천재예요, 이 정도면. 진짜 멋진 거예요. 아니에요. 리나 씨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본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은 아시다시피 섬나라고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섬이 4가지 있고 작은 섬들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고요. 인구는 약 1억 3천 정도 있고 수도는 도쿄,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기술 산업이 강하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문화도 엄청 유명해요. 그리고 관광지도 진짜 다양한 후지산, 교토의 전통거리, 그리고 후쿠오카 맛집, 그리고 베프, 온센도 유명하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도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엄청 핫해요. 이렇게 또 설명 듣고 나니까 일본을 너무 가고 싶어지는데요. 또 이렇게 매력적인 일본에서 성씨 문화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일본 성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성씨는 과연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 이부순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성씨는 뭐 일본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5세기경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우지라든지 카바네라고 하는 좀 특수한 그런 좀 성향을 가진 것으로 쓰였습니다. 우지, 카바네. 그러니까 우지는 뭔가 약간 기술 이름 같기도 하고 카바네는 그 RPG 게임에 나오는 그런 뭔가 아이템 같고 약간 무협소설 주인공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우지 카바네가 뭐예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지는 쉽게 얘기하면 가문명이에요. 가문? 네, 일본 학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말 울에서 왔다. 울타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울에서 왔다. 그래서 그 리을 받침이 뒤에 치가 돼서 우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지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인물을 같은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조로 그 사람을 모시면 이제 혈통이 같지 않아도 이제 같은 그 우지로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7세기 무렵에는 이제 카바네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신라의 골품 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일본의 성씨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패밀리 네임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성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안 시대부터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지라고 해서 이제 울타리 그런 의미의 이제 시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아는 그 성씨 개념으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후지와라 가문이고요. 네, 그 가문은 이제 왕의 외척 세력으로 이제 점점 권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지와라라는 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1편 때 베트남 성씨에서 들어본 얘기 같거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어떠한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는 다 그 성씨를 쓰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후지와라라는 성씨는 일단 귀족들이 주로 쓴 성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일반인들은 이제 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귀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왕이 직접 성을 하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미나모토라든지 타이라 같은 이제 성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귀족으로 내려가면서 성을 하사받게 돼요. 잠깐만요. 후지와라, 타이라, 미나모 이거 내가 그 사무라이 드라마 막 그런 데서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어디오라 막 이런 게 있었어 진짜. 약간 비슷하다 그런. 그런데 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 성을. 네, 일본 사무라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은 꼭 나오는 성씨들이고요. 왜냐하면 이 성씨들이 실제로 일본 역사에서 강력한 무사 가문을 대표했거든요. 미나모토 가문은 카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 유명하고, 타이라 가문은 헤이케라고 불리면서 미나모토 가문과 엄청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후지와라 가문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대극에서도 이 가문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또 잡았을 때는 성씨 문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게 무사 계급인데요. 그 무사들이 성씨를 갖는 거는 이제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 한 15세기, 6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무사들이 힘을 가지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귀족이다 뭐 그러면서 성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타케다라든지 우에스기, 뭐 도쿠가와 뭐 그런 성시대.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정식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패밀리 네임 성씨를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1875년에 이제 평민도 성을 써라라고 하는 거를 그 명치 정부에서 이게 정식으로 그 이름 필칙령을 내요. 그 성씨 필칙령을 내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 성씨를 쓰는 게 의무화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일본 성씨는 귀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사들로 퍼진 다음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가지게 된 거다. 이거 맞죠? 그쵸. 그런데 그 메이지 유신 때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성씨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좀 난감하지 않을까? 야,
나 이제 성 있어야 되는데 나 뭐라고 지어야 되냐. 나 뭐라고 짓지 성을. 그러면서 막 성을 어떻게 지을지 막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에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 지형 환경, 직업 등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성씨로 등록한 거죠. 야마모토는 산 아래 사는 사람, 타나카는 논의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 지방 성씨 에지마는 강과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수미 씨는 타나카? 아니에요. 논에서 사는 사람이죠. 넌 아니죠. 바다예요. 대천 쪽이시죠? 네. 아니요. 한번 정해보자. 어디시죠? 저는 충청북도 음성이에요. 산 아래지. 산 아래면은 산 아래. 야마모토. 근데 야마모토라는 성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야마모토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죠? 야마모토라는 성 많죠. 뭔가 그 성씨에 자연을 담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뭐 김해김씨, 밀양박씨, 순응안씨 약간 이렇게 지역을 의미하는 성씨인데 맞아. 일본은 훨씬 다양하고 약간 창의적인 느낌 드네요. 일본은 오랫동안 성씨가 없는 나라였다. 오직 신성과 권위만 존재했던 왕실, 그리고 성씨를 가질 수 없었던 평민들. 하지만 국가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자 이름에도 질서가 필요해졌다. 씨족을 나타내는 우지, 그리고 신분을 상징하는 카바네가 등장했다. 우지는 가문명을, 카바네는 왕이 하사하는 신분 표지다. 684년 일본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생긴다. 정권을 잡은 40대 텐무왕은 자신의 쿠데타 세력에게 새로운 체제를 부여한다. 그것이 바로 팔색성, 야쿠사노 카바네 제도다. 팔색성은 일본 전통의 씨족 성씨 체계를 개혁한 신분제도로 사람들은 태생과 공적에 따라 8단계의 성을 부여받는다. 왕족과 왕족 직계에만 부여되는 최고 신분, 마히토.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최고급 신하에게 부여된 아선. 유력 지방 세력에게 부여된 스쿠네. 대륙에서 건너온 도레게 집단 대표에게 부여된 이미키. 그 아래로 미치노시, 모미, 무라지, 이나기까지 등급화가 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골품 제도처럼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과 출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이름 속의 계급 사회를 의미한다. 이 팔색성 제도는 나라 시대와 헤이안 초기까지 유지되었지만 겐지, 헤이시, 후지와라, 다치바나 등 4대 성씨가 정치적 실권을 쥐면서 그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에도 시대에는 오직 무사와 귀족만이 성씨를 사용할 수 있었다. 서민들은 이름 하나로 살아갔고 성씨는 계급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뭔가 일본 성씨만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법칙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일본 성씨는 특별하지? 왜 이렇게 성을 지었지? 뭐 이런 걸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일본 성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씨가 약 30만 개 정도 있다고. 우리나라가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엄청난 진짜 30만 개? 예, 30만. 약간 30만 개면은 거의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독보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면 거의 성씨 단원장 수준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약간 일본에는 같은 성씨 있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 40명 이상 있었는데 그때 한 명도 같은 성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외우는 것보다는 친구 이름 외우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겠다, 진짜. 있겠다. 예. 그럼 이게 성씨 때문에 헷갈리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겠네요. 성씨가 달라도 이름이 똑같은 경우는 점점 있어서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풀네임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플레임 같은 경우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많죠. 네, 김은영, 박은영, 이은영 그렇죠. 많죠. 예. 그러면 리나 씨랑 성과 이름까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성씨가 많이 없어서
뭐 회사나 학교에서 이름보다는 성씨로 부르는 경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바로 알거든요. 자연스럽다고요, 그게? 어이 안씨. 아이씨. 이상한데?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데? 약간 우리는 약간 사람 낮춰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가 성만 보면 어이 김씨 약간 좀 아랫사람이나 좀 아니면 뭐 친한 사이나 이런 사람한테만 이렇게 성을 부르긴 하는데 그죠? 확실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산, 뭐 강, 마을 이름 같은 그 자연이나 그 지형에서 따와서 성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일본의 성씨의 큰 특징일 것 같아요. 단순히 자연을 좋아해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살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정체성, 그다음에 자기네들 가문의 이제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야마모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이제 산기슭이란 뜻인데 산기슭. 네, 그 산기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산기슭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거점이라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산을 모시는 그 신관들이 이제 썼던 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혹시 재난 위기 상황에서 약간 성씨가 영향을 받았던 적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은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약간 태풍이 또 잦은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도시가 무너진다든지 자연 뭐 지형이 바뀐다든지 또 이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영향으로 이제 흩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씨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성씨 중에 이제 부스자키, 뭐 부츠자키라고도 하고 뭐 그런 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연재해가 이렇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성을 지었다고요. 주로 이제 그런 성을 쓴 사람들은 절벽이나 곳 이제 해안가 이제 태풍이라는 데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성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지 말아달라고 성을 또 짓기도 하는 거구나. 그런 거 좀 약간 의미 있는 성이긴 하다 또. 자, 그런데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어떤 성씨의 가문을 계속 이어오다가 갑자기 자연재해로 지역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또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시라고 하는 데가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거기는 원래 이제 사사키라고 하는 가문들의 집단 거주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다 떠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을 이제 바꾼다든지 이제 아무래도 가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자연재해에 또 강한 기반을 다져가지고 살아남은 가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모리시마라는 성이 또 있어요. 그 모리시마라는 성의 주성들은 이제 기후현 이제 카이즈시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 지역은 큰 강이 이제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이었거든요. 강이 합쳐지는 곳이면 아무래도 뭐 범람 위험도 있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몇몇씩 뭉쳐가지고 이제 홍수가 와도 이제 버틸 수 있게 고지대에다가 집을 짓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고지대가 되면 바람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방풍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홍수가 나면 이제 마치 거기가 그 강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였다고 해가지고 성을 모리시마 이렇게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모리가 숲이고요. 숲. 네, 시마가 이제 섬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모리시마. 그러니까 약간 그 성씨 하나의 자연과의 관계, 뭐 재난을 또 이겨낸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근데 또 이게 있대요. 직업에서 따온 성씨도 많다고 하던데. 직업에서? 네, 직업. 리나 씨 맞죠? 네, 맞아요. 특히 뭐 가지는 대장장이, 타쿠미는 장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네. 많이 들었지, 타쿠미. 많이. 네, 그렇죠. 이름도 좀 많지 않나요? 네, 특히 에도 시대에는 직업을 따서 성씨를 만들거나 물려주는 경우도 많아서 성씨만 들어도 저 집안은 예전부터 뭐 만들었던 분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랑 땅이랑 이게 직업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충남 태안 갯벌씨 어떤 느낌인 거네, 맞아요. 소민 씨가 개그우먼이시니까 지금은 또 가수도 하시니까 그러면 충남 대천 가수씨 그러면 안소민
맞아요. 출신과 또 딱 이렇게. 예. 근데 일본은 또 지역마다 같은 단어도요. 조금씩 또 다른 방식으로 쓴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일본 성씨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일본 문자 체계가 아무래도 이게 음차 문화라고 해서 이제 소리가 중심이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자를 이렇게 맞춰서 쓰는 이제 그런 이두식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두식 문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예. 그 뒤에 맞춘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씨도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아베. 네. 아베 이제 성 같은 경우도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아베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한자를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썼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일본에서 성을 물어볼 때는 나치 네. 너 그럼 이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아베라는 이름이 있으면 너는 한자 무슨 한자 써?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문자 보낼 때도 한자를 잘못 따면은 좀 신뢰가 돼서 어떤 한자 써?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같은 안씨여도 뭐 본단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본관이라는 개념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방별로 발음도 다르고 의미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귀족 가문 중에서 소가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제 그 가문은 이제 정 가문이 쓰는 본가가 쓰는 이제 소가라는 한자가 있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분파되면서 한자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 지역의 소가는 이 한자, 이 지역의 소가는 이 한자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아까 뭐 이렇게 본관 이런 거 혹시 이보순 팀장님은 어디이시세요? 저는 전지입니다. 아, 집안 사람. 자, 파 무슨 파예요? 집안 사람. 무슨 파고 이게 집안 본관? 사람이야. 저는 이제 해양군 정의공. 아, 파까지 알아야 돼. 모르잖아, 20년이나. 나 몰라. 아, 1편 때 공부해보라고 했잖아요. 아, 정말. 일본 성씨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 일본은 무려 30만 개의 성씨가 존재한다. 동명이인을 찾기 어려울 만큼 일본은 성씨의 다양성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나라다. 이처럼 방대한 수는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1875년 메이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성씨를 가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땅, 마을, 들판과 계곡 이름을 그대로 성씨로 삼았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곧 정체성이 되었고 성은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지진과 홍수, 전쟁과 불길은 마을을 삼키고 삶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흔적은 성씨에 조용히 남았다. 지진, 화재, 전쟁으로 기록이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새로운 성씨가 생기고 낡은 성씨는 사라졌다. 재난을 극복한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은 터전에서 새로운 성을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성씨는 같은 발음의 이름이라도 쓰는 한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문이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본관이 가문을 구분했다면 일본에서는 글자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한자 조합으로 표기를 달리하며 지역별 분파를 표시하고 독립된 정체성을 남겼다. 그래서 일본에선 성을 물을 때 어떤 한자를 쓰는지 묻는 게 당연시되었다. 일본의 성씨는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아왔고 무엇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문이다. 아 이제 알겠다. 성이 30만 개일만 하네. 성이 30만 개일만 해요. 30만 개와. 앞에 산기슭에서 막 했으면 이런 성인데 이게 만약에 거기 동네에 또 물이 있어. 그럼 그것도 같이 붙이면 그것도 하나의 또 성이 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래 이게 30만 개가 될 만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씨가 이렇게 발음은 다르지만 이게 한자 두 자로 된 성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토, 이토, 뭐 나카무라, 스즈키 뭐 다 한자, 뭐 두 글자. 맞습니다. 그 일본의 성씨가 대부분이 그 두 글자, 한자 두 글자로 한자 이제 많이 두 글자로 지었어요. 예. 거의 다. 그 이제 조금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조금 그 일본어적인 발음 구조에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백제가 망한 다음에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백제 사람들이 성이 두자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흑치상지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유명한데 성이 두자인 문화가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두 글자 성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성씨에 대한 문화도 있네요. 그럼 혹시 리나 씨, 그 리나 씨 친구분들은 이제 규슈 지방은 성이 좀 다른 곳이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또 대부분 친구분들도 이제 한자가 두 글자예요? 한자로?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두 글자인 것 같고 가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뭐예요? 제가 아는 성은 사사키 그리고 오쿠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까 나카무라도 한자 두자라고 했잖아. 근데 방금 얘기하면 사사키인데 이게 세자 그냥 본인이 살면서 생각 아니에요? 사사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사사키 이렇게. 그럼 또 오자성 씨도 있어요 혹시? 이제 정말 희귀한 성이에요. 정말 희귀한 성인데 아기나가 요시하루라고 그 5글자 성도 있긴 있습니다. 한글 아니에요? 아기 뭐라고요? 아기나가 요시하루. 네. 아기나가 요시하루라는 성. 아기나가 요시하루. 예, 거기까지가 성이에요. 5개예요? 예, 5개. 진짜 특이하긴 하겠다. 다 두자인데 5글자는. 예. 야, 어렵다. 근데 이렇게 좀 부르기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좀 긴 성씨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성씨가 긴 거는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이제 귀족 가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이제 성을 그대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지명, 시종명, 관직명을 다 묶어서 성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야마토노 아야, 이미키, 키즈라는 성이 예전에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세 분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분께 하나의 때입니다. 예. 웃긴다. 야마토노 아야, 이미키, 키즈 여기까지가 성이에요. 나 진짜 팀장님 박수 한번. 이걸 어떻게 외웠을까? 이 긴 거를. 이 긴 거를 어떻게 외우셨지? 그거를 아마 쓰는 사람들도 외우기 힘들었나 봐요. 나중에 그거를 그냥 키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자를 올려서 약간 우리나라의 그 애칭처럼. 애칭처럼. 그러면은 또 궁금해 반대로 딱 한 글자짜리 성도 있어요? 네,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많다고요? 드디어 리나 씨 입에서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리, 하라, 하야시, 히가시 뭐 이렇게 발음은 세 글자인데 한자는 하나.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모리, 하라, 하야시. 하야시는 옛날에 그 장군야들의 김도환하고 했던 그 하야시가 또 그 하야시인가? 그 하야시. 그러니까 그 성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리는 혹시 그러면 모리모토 뭐 이런 거 거기에 쓰는 모리가 또 그런 같은 성씨가 되겠죠.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성씨 중에서 한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자 하나를 쓰는 게. 하나를 쓰는 데는 왜 이렇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외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한 712년에 이제 정부에서 왕이 그런 거죠. 왕이 칙명으로 2글자씩 써라 라는 이제 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을 두자로 쓰는 게 이제 일반화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정착되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2글자로 쓴 성이 일반화됐다. 귀족들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으니 그때는 2글자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다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2글자로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일본 성씨가 또 이렇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씨 궁금합니다. 일본은 이제 성씨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 성이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거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에서 이제 가장 많다고 불리는 건 사토라는 성입니다. 사토. 네. 사토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원래는 이제 후지와라라는 가문에서 이제 분파가 됐는데 거기 이제 왼 좌자를 앞에다 붙여서 사토라고 썼어요. 나중에 이제 그냥 왼 좌에 인변을 또 붙이는 게 좀 더 이제 운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토는 제일 많다고 해도 결국은 1억 3천만 중에 한 2% 정도. 그밖에 안 되는 거야. 하긴 성이 아까 몇만 개라 그래서 30만 개? 예, 성이 30만 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토 성씨가 제일 많아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명치유신 이후로 이제 성을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명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예로 제시했던 게 사토랑 스즈키라는 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짓기 귀찮은 사람들이
거기 나왔으니까 그냥 사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도 이제 하나의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너 뭐 할 거야? 스즈키? 나 사토 할게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 성씨를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고를 수 있는 성씨가 뭘로 하지 하다가 무조건 지어라고 하니까 이걸로 하자라고 했던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리 성씨면 우리가 또 아는 유명한 인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나 씨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사토 에이사쿠라는 분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에이사쿠? 에이사쿠? 전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일본 전 총리고 네, 맞아요. 일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까지요? 평화상을 받았어요. 네. 혹시 배우 사토 다케루라는 분은 아시나요? 바람의 검신. 바람의 검신. 여기 이렇게 상처난 짜고 있고 이게 원래 만화인데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아마 네, 사토. 맞네. 거기도 사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배우도 사토이고 또 사토 성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토 씨가 이제 많아서 생긴 또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부부 동성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은 통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사토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한 500년 후에는 뭐 다 사토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야, 500년 후에 전부 사토면은 자 베트남에는 옹무엔 성씨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40%가 응인인데. 그럼 일본에서 제일 많은 성씨 2위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씨는요, 이제 스즈키라는 성씨예요. 스즈키. 많이 들어봤죠. 스즈키. 그 스즈키 그 스즈키 맞아요. 그 스즈키 맞아요. 진짜요? 그럼요. 이게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 스즈키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즈키의 스즈는 이제 원래 방울이라는 뜻이고요. 키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울나무로 이제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고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울이라는 게 쌀 하나하나를 이렇게 벼로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벼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풍년제라든지 기원을 할 때 이제 보통 방울로 이제 춤을 춘다든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스즈키라는 이제 성을 신관도 많이 쓰고 이제 그 농사 짓는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렇게 됐죠. 근데 왜 하필 이게 방울이랑 나무일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러게요. 나무에 이게 방울 달린 거는 그 우리나라 무속인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신사 문화가 이제 발달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신녀들이 춤출 때 이제 방울을 많이 쓰거든요. 기유제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쌀농사와 관련된 어떤 많은 신사들의 행사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쌀알을 또 이제 방울 예쁘니까 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여주인공 이름이 스즈메거든요. 스즈메. 거기서도 이제 그 스즈메라는 주인공이 이제 문을 닫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스즈라는 게 또 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매는 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녀라는 그런 의미가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 스즈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일본 지역에서도 조금 이제 그 지역의 정화라든지 이제 신성함을 좀 상징하는 그런 성씨로 쓰였습니다. 스즈메 문단속 보셨어요? 보지 못했어요. 알기만 해요. 저도 알긴 아는데 문단속을 얼마나 안 하면 이게 제목까지 지어질 정도로 스즈메 그 방울 매는 여자 스즈는 방울 그래서 그러면 그 신녀라는 뜻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들으면 이제 신녀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구나라는 그런 방울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 스즈키 성을 가진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한 분 혹시 아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이치로라는 야구선. 이치로 한국에서 유명해요?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이나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 브랜드. 그렇죠. 그럼 이어서 그 2위가 찍히면 3위는 또 뭐가 있을까요? 3위. 3위는 이제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이제 타카하시라는 성이 있습니다.
타카하시도 네. 많이 들어봤다. 타카하시는 이제 높은 다리라는 뜻인데요. 이제 신사를 예전에 지을 때 보면은 그 앞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높은 다리를 걸쳤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걷는다는 건 인간 세계와 그 신의 세계를 건너간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타카하시라는 성을 쓰는 분들은 원래는 이제 신관, 네, 그 신사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썼던 성씨로 되게 오래된 성씨잖아요. 오래된 성이구나. 이 타카시라는 성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성들이 대부분 다 일본어에는 받침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다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타카하시 성씨 가진 분들 중에 또 제일 유명한 분 누가 있을까요?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선수권 우승했던 타카하시 다이스케도 엄청 유명한데요. 자, 그럼 또 4위는 또 어떤 성이 있습니까? 4위는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네, 타나카의 타는 우리나라 땅에 받침이 떨어지면 따가지고 그게 타가 된 거고요. 나카라는 건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타나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서쪽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서쪽이라는 게 교토 주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헤이안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전국시대, 에도시대 쭉 이제 이어지는 성이 되겠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가나 이제 타나카 성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지방, 이제 논밭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에 이제 다나카라는 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 다나카, 네. 타나카. 예, 근데 또 타나카 쓰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타나카? 이것도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나는 무조건 알겠지. 스포츠 중에서 타나카 마사히로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했던 정말 전설적인 네. 투수. 뉴욕 양키스에서 그래 일본인 선수로도 하늘을 근 선수긴 하죠. 네, 맞아요. 다나카는 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본형 선씨로도 쓰일 만큼 대중성과 산진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다나카는 철수예요. 예, 우리나라 맞아요. 철수.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야, 그럼 타나카는 여기 성공의 성씨인데 마지막 저 너무 궁금해요. 5위 궁금합니다. 5위는 그러니까 이토라는 성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의 성이 이제 이토인데요. 네, 그 이토의 이는 이제 이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세 신궁이라고 해서 일본 모든 신사의 이제 중심지가 이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세의 이고, 그다음에 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지와라의 이제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이토라는 이제 이름을 쓴 거거든요. 그 헤이안 시대에 워낙 이제 후지와라 가문이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 퍼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을 토를 붙여가지고 이제 성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는 약 30만 개가 넘는 성씨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름은 사토와 스즈키다. 사토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씨다. 전체 인구의 약 2%가 이 성을 사용한다. 사토는 귀족 가문인 후지와라에서 유래한 성씨로 사는 돕다, 보좌하다를, 도는 등나무를 뜻하는데 성 자체가 일왕을 보좌하는 후지와라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귀족 가문의 성씨가 어떻게 일본의 가장 많은 성씨가 된 것일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성씨를 부여하면서 사토를 성씨 예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어떤 성을 택할지 막막했던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사토를 택했고, 그 결과 사토는 가장 많은 일본인이 사용하는 성씨이자 일본의 대표 성씨가 되었다. 스즈키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씨로 스즈는 방울, 키는 나무를 뜻한다. 이 성씨는 신토 제례와 관련이 깊다. 방울은 신사에서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대표 상징물로, 스즈키는 제례를 주관하던 신관 가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와카야마현 구마노 지역 등 신토 의식이 활발했던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신과 사람을 잇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성씨 스즈키. 스즈키는 지금도 정화, 보호,
신성함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성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나라 성씨랑 다른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일본 성씨랑 한국 성씨랑 이 어떤 부분이 명확히 다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제 아마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본관이라든지 족보 개념일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족보가 있느냐, 뭐 족보가 어디냐, 뭐 이제 본관이 어디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 우리 리나 씨도 본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관이 어디다라고 말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일본에 있는 친구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의 본관이나 이런. 네. 그러면 리나 씨 이제 본인의 성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내 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왔다 또는 이런 거를 정확히는 몰라요? 네,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네. 진짜. 근데 이름 짓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은 성 그리고 이름. 거의 이름은 두 글자거든요,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제 우리는 돌림자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일본은 돌림자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자를 읽는 방법이 일본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 성자 써놓고 스타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리나 씨도 이름이 참 예쁘거든요. 아, 진짜요? 이름 뜻 무슨 뜻이에요? 좀 딱히 뜻이 없다고 들었어요. 뜻이 없. 뭔가 이렇게 일본은 획수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담긴 뜻보다는 이제 요 획수가 이제 기운이 좋다. 네. 그래서 획수를 굉장히 많이 따져서 그 획수에 그러니까 예쁜 발음 거기에 이제 획수에 맞춰서 한자를 이제 고르는. 획수가 몇 개이면 뭐 잘 산단다, 뭐 획수가 몇 개면 장수한단다. 예를 들어서 획수에 따라서 그런 걸로요. 그러면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그 이름에 대한 한자가 어떤 한자를 쓰면 획수가 딱 좋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데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게 적다 하고 한자를 리나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나의 명확한 뜻은 없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건강하게 또는 뭐 예쁘게 이런 좋은 이름을 딱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획수를 이렇게 보셨나 보다 부모님. 네, 맞아요. 내가 보기엔 리나 씨 이름은 본인보다 우리가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모두가 리나 씨는 어떤 획을 썼을까? 네. 부모님이 리나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지? 이름 되게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린 너무 궁금한데 본인은 나는 그냥 부모님이 딴 데 가서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또 일본 성씨도 약간 새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성씨를 새로 만든 게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혼인이라든지 입양, 그다음에 뭐 귀화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이제 성을 만들고 싶다, 뭐 가업 같은 걸 세워가지고 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통과가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키, 손정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일본에 손씨가 없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교포 3세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기는 그 일찍 손씨를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인이신 분께 일본 성에 손을 만들어라. 그래서 부인이 먼저 손씨가 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씨를 이제 일본에 새롭게 만든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씨를 유지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성씨로 만든 새로운 성씨 만든 네, 거지. 새로운 성씨로 만든 겁니다. 성씨만 보고도 이 사람 일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일본에서는 딱 성만 보면은 이 사람은 제일동포일 거다. 이 사람은 중국계일 거다. 뭐 아니면 또 더 다른 나라일 거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손씨 자신이 드러내는 걸 꺼려서 결혼하면서 일부러 흔한 일본 손씨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네,
성과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은 본인 개인 정보가 다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 외국인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 성을 그대로 따라도 된다라는 룰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일본은 전통 옛것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좀 약간 되게 프리한 부분도 많은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성씨 문화를 약간 비교해봤잖아요. 이 짧은 이름 안에 이 담긴 그 역사와 가치관이 정말 다르구나 싶기도 해요. 오늘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일본 첫 번째 시간, 일본 성씨를 통해 이름 안에 담긴 문화와 생활 그리고 정체성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들, 그리고 생활 터전에서 비롯된 뜻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까지 이 성씨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보순 팀장님,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 오셔가지고 우리 대학생을 하고 계신 리나 씨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몰랐던 것들 많이 한국이랑 약간 비교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너무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일본에 성이 30만 개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좋아요. 우리 이분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일본의 그 성씨라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정말 그 배경을 알면 그 역사, 문화 모든 것을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본의 성씨 속에 담긴 숨겨진 또 다른 세계, 사무라이 성씨, 계급과 권력, 그리고 성씨를 통해 본 역사까지 더 깊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름 속에도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 번쯤 떠올려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